변경에서 젊은 군인 윤성민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아버지나 삼촌이 없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훈련 장교에게 멸시를 받는다. 출신이 존중받는다는 환경 속에서 그는 점차 자기 자신 안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방송된 국립 추모식 날, 옛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휘장이 없는 군복을 입은 노인에게 3명의 장군이 절을 하는 전시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민이 할아버지예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할아버지가 왜 3명의 장군에게 절을 받았을까?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7병영 훈련장에서 경보종이 울렸을 때 아직 해가 산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황천산맥의 촉가을 추위가 바늘처럼 살갗을 찔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꼿꼿이 서 있던 병사들의 대열이 모두 떨렸다. 그 줄에는 입대 3주 차인 윤성민 사병이 서 있었는데 다른 신병들처럼 눈을 앞으로 향한 채 똑바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용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마치 군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한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데 익숙해진 듯했다. 훈련교관 박 씨는 성민을 지나가면서 잠깐 쳐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도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뿌리가 없으니 기대할 가치도 없다. 성민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페인트가 벗겨진 스톡이 있는 낡은 K2를 떼어냈다. 그가 총구를 열심히 닫고 있는 동안도 그의 뒤에서는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일선 장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동안이라는 군인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가족 중에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들었어요. 서울 직장인이라고요. 다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왜 그렇게 형편없이 쏘는지 알겠네. 운동은 피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그 작은 말은 성민의 마음속에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총구를 꽉 쥐고 있었고 목이 막혔다. 오후가 되자 희미한 햇살 아래서 전 분대가 근접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박 상사는 갑자기 성민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 반격 태세를 갖추게 했다. 첫 번째 타격 후 그의 등은 흙바닥에 부딪혔고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상사는 몸을 굽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속삭였다. 혈통이 없으면 진짜 군인처럼 대우받을 수 없을 거야. 성민은 거기 누워서 눈을 크게 뜨고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마치 바닥 없는 심연으로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전화를 걸면서 그는 왜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80세가 넘었고 머리카락은 회색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그는 3번 울린 후 전화를 받았다.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목이 메어 말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할 뿐이에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물었다. 군 경력이 없다고 해서 멸시받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성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어떻게든 소년이 아직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는 속삭였다. 그는 날카롭게 벼린 강철처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존중할 용기가 없을 때에만 존중받는다. 성민아, 네가 틀리지 않았다면 고개 숙이지 마라. 그날 밤 그는 아래쪽 침대에 누워 눈을 떴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천장이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보였다. 그의 말은 억눌린 분노의 노래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가 겪은 모든 일을 다 겪어본 것처럼 말하시나요? 한때 자신을 은퇴한 공무원이라 칭했던 사람이 왜 군 생활을 그토록 잘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붉은 먼지가 자욱한 참호 한가운데에 뿌려진 이상한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만에
그 같은 눈이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꾸어 놓을 사진을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평범한 은퇴한 노인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전화가 온 지 3일 후 막사 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깃발은 특별한 의식을 거쳐 개항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정규 현장복 대신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군인들은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엄숙한 대형을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국가 추모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모든 막사에서 동시에 거행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성민은 7대대 3소대 2열에 섰다. 야외 무대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한국 군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들을 흑백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아나운서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결코 명예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을 추모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영상이 번쩍였습니다. 병영의 청년군인 윤성민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아버지나 친척이 없는 민간인이라 훈련시키려는 멸시를 몫입니다. 출신이 받는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방송된 국립추모식 날, 오래된 사진이 거대한 추억에 빠졌습니다. 활동장이 없는 군복을 떠받들기 위해 3명의 귀족 군인이 무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민이 선배님입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할아버지가 왜 새 귀족에게 보물을 찾을 것인가?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7병영 훈련장에서 경보 종이 울렸을 때 아직 해가 산 위로 하야지가 없었다. 황천산맥의 촉가을 덩어리가 바늘처럼 살갗을 찔러고 콘크리트 바닥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그 줄에는 입대 3주 차인 윤성민 사병이 존재하며 다른 신병들처럼 눈을 멀리하도록 놔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용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마치 군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한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데 마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훈련교관 박 씨는 성민을 곁들인 중간보와 팔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보호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뿌리고 있을 가치도 없습니다. 점호가 후 군인들은 총기의 관심으로 돌아갑니다. K2를 찾아보세요. 그가 총구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는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던 동안이라는 군인이 친구에게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족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싫어합니다. 서울은 싫어요. 다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왜 그렇게 형편없이 쏘 알겠네. 운동은 피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입니다. 그 작은 말은 성민의 마음속에 칼에 베인 교정보다 더 넓은 파고들었다. 그는 총구를 깔끔하게 분리하고 목이 막았습니다. 오후가 희미한 기운이 있고 희미한 모래 아래서 전 분대만큼 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박해는 성민을 외계인으로 보내고 반격 태세를 거대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곤충 후 그의 등은 흙바닥에 위치 추적하고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바깥은 몸을 굽혀가는 것만큼만 속삭였다. 혈통이 없으면 진짜 군대처럼 받을 수 없습니다. 석상이 있어서 눈이 크게 뜨고 회색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의 사람은 마치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유명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집에 전화를 걸면서 그는 왜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80대의 메가무보와 벨소리는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3번 올린 후 전화를 해야 합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목이 메어 말했다. 괜찮아요. 알고 있을 거예요. 전화선에서 그가 응답하느라 응답하지 않습니다. 군 경력이 거슬리고 멸시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성민의 그가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소년이 남아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는 속삭였다. 그는 날카롭게 벼린 강철처럼 반대 방향으로 반향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받는다. 성민아, 당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밤, 그가 낮은 침대에 있던 눈을 떴는데 희미한 불빛이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말은 억눌린 분노의 노래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가 겪은 모든 일을 다 겪어본 것처럼 말에 제한이 있습니까? 자신을 은퇴한 공무원이라 칭했던 사람이 왜 군 생활을 아주 잘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붉은 먼지가 자욱한 참호에 가깝게 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만에 그와 같은 눈이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아기를 낳을 것을, 사진을 위해 태어난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이상한 소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전화가 온통 3일 후 막사 안의 유일한 사람보다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별된 현장복 대신에 짙은 블루 정장을 입었습니다. 군인들은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엄숙한 대형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국가 추모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모든 막사에서 동시에 거행되는 성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석은 7대대 3소대 2열에 불과합니다. 야외 디스플레이에는 다양한 LED가 가장 중요한 전투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다 아나운서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코 존경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추모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게 만드는 작업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실이 시행 40년 동안 감춰질 만큼 크다면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붕괴 직전에 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주말, 성민이는 집에 가기 위해 특별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아픈 친척을 보러 가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골목 끝에 있는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집은 여전히 시의 전염 똑같다. 조용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어딘가 어둡다. 할아버지는 나무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다. 그의 낡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잠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보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진리 차분함으로 빛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는 성민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고 그저 차 한 잔을 더 따라 작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마셔요. 그는 짧게 말했다. 성민이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곧장 질문했다. 당신은 왜 기념사진에 나와 있나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더 따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이 처음으로 그 눈을 본 것은 그 눈이었다. 그저 늙어 보이는 눈이었지만 그 눈의 깊숙한 곳에는 전쟁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보셨나요? 그는 마치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 것처럼 부드럽게 물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각각의 매듭을 풀어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이, 당신은 파일 안에 없으니까요. 왜? 성민이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는 멀리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록이 허용되지 않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타났다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랐다. 어떤 직책을 맡았나요? 그는 마치 자신의 대답이 두려운 듯이 물었다.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각 단어를 중얼거렸다. 신속대응군 최고사령관. 1979년부터 1913년까지.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가벼운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오는 소리와 얇은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부대는 해체되었죠?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역할은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지. 성민이 몸을 굳혔다. 그 시기에 대해 들어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쿠데타, 냉전, 국경 테러.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군사작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군 경력 없음으로 알려지게 두셨나요?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의 손가락에는 마른 혈관이 돋아 있었다. 애뿔이란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을 때 매달리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알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건재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성민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3주간 막사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분노와 자의식이 이제는 어깨에 온 나라를 짊어지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물러나는 한 남자의 보호막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은퇴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도 씁쓸하지도 않은 희미한 미소. 그들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그날 오후 내내 성민은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앉아 있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심연을 건너 돌아온 사람의 목소리로. 누구도 그의 고마움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성민이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 내 길을 가라.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나를 뿌리가 없다며 모욕한다면 기억해. 진짜 뿌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짧은 휴가를 마치고 막사로 막 돌아온 성민은 정문을 들어서자 익숙하고 무관심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도 그 조용한 젊은 군인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적 전환점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군사적 배경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조용한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복귀 첫날, 성민의 팀은 외국 장교 그룹을 인솔하여 남부훈련구역을 둘러보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남부훈련구역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옛 군사 국경 근처였습니다. 분대장인 박 상사는 깨진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고 초대 장교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 사이 싱가포르 관리 한 명이 여기서 국경지역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혼란스러워했다. 그 무리 전체가 조용했다. 갑자기 성민이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장군님, 동부 국경지역은 작년에 내부 훈련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전술 지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15분 동안 성민은 그들을 표식으로 안내하며 각 계곡, 공격 경로, 방어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암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처음으로 더 이상 경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틀 후에 일어났습니다. 막사에는 깜짝 놀랄 만한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은퇴한 장군들이 방문하여 일상 업무를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대 사령부는 큰 소동에 빠졌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는데 그중 하나는 1912년 전장의 부사령관으로 북부 국경을 지휘했던 사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민의 팀은 산악 휴양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경보가 울렸습니다. 순찰대가 내본 경비구역에서 연락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없는 험준한 지역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전술적 막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함장들이 아직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성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박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팀을 이끌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미쳤어.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 박 씨는 으르렁거렸지만 그로부터 1초 후 언덕에서 번개가 치면서 전체 통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아무도 감히 행동하지 못한다. 성민만 빼고요. 그는 이동식 무전기, 식량, 손전등을 든 세 사람을 선택하여 소나무 숲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직접 그려주신 오래된 지형도에 의지하여 순찰대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맹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숲을 헤쳐나간 후 성민의 팀은 비로 인해 순찰대 전체가 계곡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팀은 공식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민이 일행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막사 전체의 전원이 다시 켜졌고 마침 주 통제실에는 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전 부사령관이었던 장택은 예비역 장군이었다. 그는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고 보고서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물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윤성민 일병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존경심으로 변했다. 당신은 한용식의 손자인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떨렸지만 숨기지는 않았다. 장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꽉 쥐었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밑에서 복무했어. 그는 천재 전략가였고 어깨에 휘장을 달지 않고도 전장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와 비슷해. 그 한마디, 의심스러운 막사 한가운데서 한때 성민을 얕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다음 날 막사 안의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서 돌담에 밀착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전체 부대가 성민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고 심지어 전체 분대를 사상자에서 구했지만 군 규정상 공식적인 지시 없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여전히 여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민은 징계실로 안내되었다. 맨 벽과 오래된 나무 책상이 있는 작은 방이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대령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군 인사부장 송진우 중령으로 그는 언제나 예외 없이 명령에 따르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다. 윤성민 일병님, 당신의 행동이 비상시 명령 불복종, 즉 4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민은 몸을 똑바로 폈다. 떨지도 않았지만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찰대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형이 복잡해서 명령을 기다리다간 우리 동지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개입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태권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듯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장태군이라는 이름은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가 현장에 있었던 것과 어제 성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방식은 막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그날 오후 장 장군이 직접 지휘실에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교환원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고 합니다. 한영식의 손자가 그의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술로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그를 징계하려면 군사 규율의 본질과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게 낫겠다. 단 한 문장으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조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송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근무하는 장교들 중에 한용식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록에는 없지만 모든 중요한 전투에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성민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베개 밑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신자가 없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날 추모 예배 사진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는데 그는 그 사진을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기록 보관소에서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 뒷면에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981년 새벽 3시의 반격. 그 중심의 선 인물, 비공식 총사령관 한영식.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희미한 빨간색 스탬프가 있습니다. 전략운영부 알파 레벨 보안 정보실. 성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막사에서 아직도 그런 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조사를 받자마자 왜 바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나요? 당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묻혀있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의 다른 곳에서는 한 노장군이 유리벽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용식. 그 사람은 지금 나오면 안 돼. 누가 옛날 이야기 파헤치는지 알아내서 정리해. 알파 레벨 보안 스탬프가 찍힌 사진을 받은 지 3일 후 성민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팀원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특이한 일들 때문이다. 욕실로 돌아가세요. 옷장 문이 살짝 움직였다. 한 번은 방금 로그인했는데 컴퓨터가 잘못된 비밀번호라고 표시한 적이 있었다.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성민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감지하지 못했다면 간과했을지도 모른다. 막사에서는 카메라 시스템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그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A복도에 들어설 때마다 목덜미로 시선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가 갑자기 잠겼을 때는 더욱 의심스러웠는데 회의록에는 그 이유가 기록 보관소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만 접속한 적이 있다. 누가 그렇게 선언했나? 그들은 어떤 단서를 은폐하려고 하는 걸까? 그날 저녁 그가 식당에 앉아 있을 때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낡은 제복을 입고 변색된 은색 베지를 단 늙은 상사였지만 그의 차가운 눈은 모든 방어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은 한용식 선생님의 조카입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고 성민은 깜짝 놀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는 앉아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네 쪽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부에는 기지 지도가 있는데 빨간색 원으로 해당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지하 공급 창고인데 1995년 이후 봉쇄되어 있습니다. 내일 밤 11시 이후에 혼자 가세요. 사람들이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걸어갔다. 천장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물캔 하나만 남겨두고 아무 말도 없이 경고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15분 정각, 성민은 휴게실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기본 정찰 훈련 덕분에 감시 카메라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며 지하 공급 창고로 이어지는 뒷길을 따라갔다. 오래된 두꺼운 철문에는
황동 기계식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앞으로 나서자 이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 방이 추웠다. 칙칙한 노란 형광등 불빛은 먼지 쌓인 선반을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고 봉인도 풀린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파일. 각 권은 손만큼 두껍습니다. 표지에 손으로 쓴 이름, 용식, 헤이체어 성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것을 뒤집었. 전장 문서, 원본 지도, 군사 기록, 비밀 지휘 보고서. 그 중에는 1981년 국경 신속 대응 계획도 있는데 중앙에 다음과 같은 세로 글꼴이 들어 있습니다. 비공식 전술 사령관, 한영식 코드명, 존재하지 않는 자.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만 익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역사에서 영원히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민이 책을 읽고 있을 때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고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밖에서는 느린 발소리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기 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애 나라를 위해 숨겨진 비밀도 있지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묻어둔 비밀도 있습니다. 방은 어두웠다. 그리고 성민은 할아버지의 과거와 함께 갇혀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지하 보급 창고에서 성민은 기우가 아닌 진실, 즉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그 파일의 각 종이는 칼날입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다. 그는 남겨졌습니다. 전화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10분은 침묵 속에 지나갔다. 20분, 성민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30분째 되는 날,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금속이 긁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부시게 비추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그에게 지도를 건네주었던 늙은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사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흰 머리카락과 검은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깊은 목소리는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여기 있는 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증거야. 성민이 일어서서 직접 물었다. 왜 그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는 그저 후퇴하는 군인이었을 뿐인데 그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틀렸어. 네 할아버지는 철수하지 않았어. 나라를 내전으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철수하기로 한 거야. 내 할아버지는 한때 온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었지. 하지만 거절했지. 성민의 심장이 멈췄다. 왜? 그는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면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병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한용식이 정장을 입은 세 남자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복종하는 표정이었다. 이 사진에서 그의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아시죠? 2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1명은 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3명 모두 1981년 쿠데타 당시 삼촌에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성민이가 숨이 막혔다. 은발의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물러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검은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은 무겁게 빛났다. 권력을 거부하는 자는 뇌물을 받을 수 없다. 그는 또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 남자는 성민을 물자 창고에서 데리고 나간 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할 거야. 하지만 네겐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성은 윤인데 한의 조카라는 거야. 그는 등을 돌린 다음 멈췄다. 애 살아남고 싶다면 아는 것을 비밀로 간직하라. 역사를 바꾸고 싶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라. 그러고 나서 그는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성민은 뒤척였다. 그의 말은 답이 없는 도덕적 시험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안전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잊으세요. 아니면 진실을 찾아 계속 나아갈 것인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그는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윤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비밀 지하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막사 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랬을 뿐이었다. 성민은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그를 지나칠 때 그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나 도서관 계정이 갑자기 잠겼다가 몇 시간 후에 아무 이유 없이 해제된 일 등.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놓였는지 모르는 체스판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전체 부대는 동부 지역 합동 전술 훈련에 참여하라는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수부대, 보병, 정찰, 병참부대 등 3개 기지에서 파견된 병력이 참여한 흔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대개 고위 장교들만 받는 것이어서 애반 지휘관 명단에 윤성민 일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부대 전체가 경악했다. 성민 본인도 깜짝 놀랐다. 당신은 결코 가입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전술적인 레벨에 참여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를 지하실에서 구해냈던 노상사가 오후에 나타났다.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단지 그룹의 위치가 적힌 리허설 장소 지도만 건네주었다. 그 가운데 능선 43이라고 표시된 붉은 점이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1981년 반격 당시 막다른 골목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지워졌는지 알고 싶다면 거기로 가세요. 하지만 죽지 마세요. 에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리허설 시작 날짜. 동쪽 숲 전체가 가상 전장이 되었는데 실제 군사 장비, 실제 상황, 실제 전략이 있었지만 실제 총알은 없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목표가 주어지고 가상 적군에 의해 기습을 받게 됩니다. 성민은 자신을 얕보던 사람들을 포함해 12명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게 된다. 그 중에는 박 상사도 있었는데 그는 한때 그를 뿌리 없는 군인이라고 꾸짖었던 사람이다. 그는 성민이 그룹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갑게 말했다. 초보자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탈락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성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두에게 지형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바람, 시야, 표식 사이의 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박 상사가 중얼거렸다.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한용식. 하지만 오후 4시 15분에 적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연막탄이 대형을 무너뜨리는 동안 시뮬레이션된 저격팀이 마지막 2명의 멤버를 사살합니다.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성민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위험한 루프 경로를 따라 모두를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상사는 화가 났다. 저 길은 돌숲이야.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아. 아무도 감히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겁니다. 성민이 재빨리 대답했다. 결과 그룹은 매복을 피하고 안전하게 목표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상 목적지에 서 있던 유일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군복을 입고 있지 않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휘장이 달린 국제훈련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민이에요. 그는 표준 한국어로 물었지만 뚜렷한 미국식 악센트가 있었습니다. 예, 오태와 침묵의 조율 전술. 흥미롭군. 누가 가르쳐줬나? 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에이저의 할아버지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삼촌의 이름은 뭐예요? 한용식.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미소 짓는 것을 멈췄다. 할아버지께서 국제신속대응팀 IRT에서 전술 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죠. 하지만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께서 그 사람만이 쓸 줄 아는 전술을 재현하시는 걸 봤어요. 그는 성민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가 나타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살아남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성민은 소나무 숲 한가운데 서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머릿속에는 판결처럼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장기판에는 한용식의 말이 다시 놓여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두 번 다시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훈련이 끝난 지 이틀 후 막사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지역 사령부의 내부 요약에는 윤성민 일병은 기대 이상의 집단 단위 전술을 조율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지역 전투 조직을 위한 특별 훈련을 제안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이 6개월도 안 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총사령부 7층의 방음실에서 의사록 없이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4복의 지도와 훈련 시뮬레이션, 그리고 한용식의 개인 파일이 놓여 있었다. 20년 전에 시스템에서 삭제된 비밀 파일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군복을 입은 세 남자 앞에 활짝 열려 있었다. 한 남자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놈을 묻어줬는데 왜 다시 살아있는 거지? 손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으르렁거렸다. 한나라의 전술을 재현하는군. 주의를 끌기에 충분해. 군 언론이 눈치채면 누군가 더 깊이 파고들 거야. 옛 핏자국을 밟고 다니는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게 둘 수는 없어. 묵념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자 은빛 머리의 세 번째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훈련 사고. 이스트힐 2급. 연장 훈련 중에 아무도 그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았어. 그가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다 끝날 거야.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신체 및 지형 보충 테스트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요청이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방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4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중 2명은 다른 부대 출신이었다. 낯선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들은 나무가 울창하고 우선 신호가 불안정한 황무한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여러 지형을 지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한 후 90분 이내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험준한 경사지에 다다랐을 때 성민이가 붙잡고 있던 안전 로프가 갑자기 끊어졌다. 그는 약 6명 높이에서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심각한 부상 없이 부드러운 나무뿌리에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무전기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료.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거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민은 얼어붙었다. 이건 훈련용 무전기가 아닙니다. 개인용 주파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재빨리 의식을 잃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고 어렸을 때 스카우트 놀이를 할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뱀처럼 숨쉬고 흙처럼 눈을 굴려라. 15분 후 2명의 군인이 돌아왔습니다.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몸을 숙이자 성민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낙하산 줄을 꺼내 뒤에 있던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는 정식으로 근접 전투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놀이 덕분에 본능적인 반사 신경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민이는 이것이 리허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멸입니다. 한 군인은 수갑을 채웠고 다른 한 명은 도망갔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대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사를 위해 막사로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만에 두 사람 모두 사라졌습니다. 분이 없습니다. 프로필이 없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민은 의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팔에는 가볍게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또 다른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부에는 단 하나의 줄만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노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1999년에 비밀 파일을 파헤치려다 돌아가신 거였죠. 그리고 지금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래는 낙서한 서명입니다. 리지 43의 마지막 생존자. 성민이는 밤새 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노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의 비밀 파일을 파헤치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일반인에게 1999년은 특별한 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성민에게 그 해는 할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진단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해였다. 그는 그날 오후 구급차가 매우 빨리 도착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둔자로 살았던 황량한 시골 주거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집에서 그의 모든 문서, 사진, 군사 장비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검진을 이유로 조용히 막사에서 24시간 휴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국립군사기록보관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분류되지 않은 오래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영식 대령의 조카이며 소속 부대에서 추천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시 입국 허가를 받는다. 7호실의 금고에는 회의, 전략보고서, 시사, 심지어 군 사망 기록까지 수천 건의 마이크로필름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필터링하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용식, 사망, 심장마비, 1909, 특별, 비공식. 결과, 유효한 레코드가 전개입니다. 대신 제목이 있는 흐릿한 로그가 나타납니다. 사망 사건은 군의 의학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인쇄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용식이라고 적힌 줄 옆에는 희미한 검은색 도장으로 사망 원인이 적혀 있었다. X 알 수 없음 배// 오메가 4 레벨 코드. 그 옆에는 붉은 펜으로 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는데 매우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비상대응팀 지시 1981년 국경대응 기록 리지 코드 43을 모두 봉인하십시오. 복원하거나 수색하지 마십시오. 접근 시 차단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성민이 몸을 떨었다. 블록 모드. 그는 리지 43 코드 경로를 열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로 꺼집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와 그에게 센터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행동 카드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는 길에 경비원 한 명이 지나갔다. 그는 전쟁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노인이었다. 경비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지 43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시스템 내부를 보지 말고 생존자들의 기억을 들여다보세요. 마지막 사람, 황정요양소, 40여 호 점거주자. 성민은 오후 내내 버스를 타고 황정요양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도시에서 고립된 곳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살균제 냄새가 가득했다. 40의 도실은 3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안에는 안경을 쓴 마른 노인이 있었는데 등은 굽어 있었지만 눈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그는 성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드디어 왔네요. 생각보다 늦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그의 피가 흐르고 있네요. 성민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노인은 말을 이었다.
저는 리지 43 대응팀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5일간의 포위 공격 속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제 삼촌이셨습니다. 그는 찢어지고 바랜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한용식이 진흙투성이 군복을 입고 12명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분명했다. 그는 손에 지도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인은 속삭였다. 에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팀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성민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제 할아버지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그 노인은 눈을 감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43번 능선이 단순한 국경 방어선이 아니라는 걸 밝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군 사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 두 단어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동맹을 쏴라. 내부 음모. 제거를 위한 전략적 구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기록을 보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거되었나요? 노인은 성민의 손을 꽉 잡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면 뒤돌아보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비밀 여행을 마치고 셋째 날 밤 성민은 조용히 막사로 돌아왔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 중인 젊은 군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단계가 실제 작전처럼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소의 노인에 따르면 리지 43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술 비디오 녹화 장치는 CTS K7인데 이는 분대장의 헬멧에 직장착된 오래된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규정에 따라 캠페인이 종료된 후 모든 CTS K7은 군사지역의 기술 창고로 철수됩니다. 문제는 그 기술 창고를 현재 최진욱 중령이 직접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성민의 할아버지를 자수성가한 전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렀던 사람이다. 그는 오후 10시경 오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기숙사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근무 일정을 따르고 순찰대의 교대 근무 시간을 파악하여 지문 코드를 가진 경찰만이 열 수 있는 3번 창고로 몰래 들어갔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성민은 숨을 참고 벽에 몸을 기대고 눈을 살짝 떴다.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한용식, 81년, 다시는 나를 괴롭히러 오지 마. 최중령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라벨이 붙은 오래된 철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CTS-KH 43A 후방 경비대 HAS 사령관. 아니요. 아직 파괴하지 않았어요. 아직 다시 인코딩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늘 누군가 요양원에 와서 리지 43에 대해 물어봤어요. 조카일 수도 있고요. 성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두려움에서 결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이걸 살아남으면 레벨업도 못할 것 같아. 그는 상자를 들고 나갔다. 그 순간 성민은 선택을 해야 했다.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볼 것인가? 그는 기술 건물 뒤에 어두운 길을 따라 최 씨를 따라 지휘부대 보안실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군사용 문서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파괴 상자 뚜껑을 열기 전에 목소리가 울렸다. 내려놓아, 진우. 그걸 부수는 건 내 허락이 아니야. 반대편 복도에서 나온 사람은 이선규 대령이었다. 그는 기지의 직속 지휘관으로 냉정하고 거침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최 씨는 깜짝 놀랐다. 저는 단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고, 이 씨는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3일째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당신은 저 애가 누군지 알고 그 애가 무섭죠. 성민이라서가 아니라
한용식의 조카라서요. 그는 앞으로 나서서 최 씨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다. 애난 그의 할아버지 밑에서 일했거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리고 왜 너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없애려 하는지 알아. 당신은 시스템 전체를 배신할 건가요? 최 씨는 쉿쉿거렸다. 나는 역사를 되돌릴 생각이다. 이 씨는 성민이 숨어있는 등 뒤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윤성민 가버려. 이제 그만. 그는 리의 손에 들린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걸어 나갔다. 그는 단지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최고 보안실에서 녹음된 영상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리지 4.3 작전 전체의 기밀이 해제되어야 할 겁니다. 최 씨는 떨면서 쓰러졌다. 이 씨는 성민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사의 빛을 비추고 싶다면 그 빛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 보안실은 막사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벽한 방어벽과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3명뿐이었다. 성민, 이선규 대령, 그리고 국방본부에서 직접 임명한 경비 기술자 1명이었다. CTSK 캐시 블랙코드가 들어있는 철제 상자가 모든 절차를 거쳐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은 졌지만 안쪽 테이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자는 오래된 판독 시스템을 연결하여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야생 숲의 한 구석, 시야가 좁고 안개에 뒤덮여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지휘관 한용식의 헬멧 바이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고른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울려 퍼졌습니다. 알파2 왼쪽으로 돌면서 브라보의 측면을 엄호해. 고를 허용하지 마. 후위대는 11시 방향으로 이동한다. 7분 후에 접근하겠네. 남은 사람 없어. 알겠지? 알았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에서 일련의 총알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거야. 놈들이 실수로 쏘았어. 사격 중단. 한 군인이 쓰러졌고 또 다른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카메라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사격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는 한국군의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무선 통신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4능선입니다. 엑스보 부대가 실수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확인, 반복. 엑스보 부대가 아군을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응답했지만 일반적인 군사 주파수는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확인한다. 목격자를 제거한다. 반복한다. 리치 4.3을 3에 두지 마라. 여기는 전술 수준의 오메가다. 화면이 격렬하게 진동합니다. 한용식이 소리쳤다. 우리는 숙청당하고 있다. 후퇴하라. 대응 계획 7에 따라 철수하라. 그러자 혼란과 숨가쁨, 흥분한 명령, 렌즈에 흩뿌려진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지쳐버린 한 젊은 군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동족에게 살해당했다고요. 족장님, 왜요? 한용식은 한숨을 쉬며 목이 막혔다. 그들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요. 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비밀스러운 상품 경로를 말이죠.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화면을 끄세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 대령은 일어서서 철제 창문으로 걸어가서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성민을 바라보았다. 성민은 아직도 자신이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 삼촌은 그 숙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탈출해서 이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촌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삼촌을 직위해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성민이 속삭였다. 그러니까 배신을 막고 싶어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묻혔군요. 이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할아버지께서 당시 국방부 장관직을 거부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회의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에사본을 증거로 사용할지 아니면 봉인을 의정서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할까요? 이 씨는 성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조카이므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복사하세요. 그리고 공개하세요. 이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다. 이 테이프가 공개되면 과거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참여했던 사람들,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디지털 사본은 3개 만들어졌는데 한 개는 본부에, 한 개는 국가군사법원에, 그리고 한 개는 성민이가 직접 보관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군인이 아니라 전체 체계를 조용히 떨게 만드는 진실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보안실에서 비밀리에 테이프를 상영한 지 이틀 후 CTSK 캐실 녹화본에서 잘라낸 37초 분량의 클립이 예기치 않게 재향군인 포럼에 등장했습니다. 이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리는 큽니다. 엑스보 부대 명령, 목격자 제거, 오메가급 전술 명령입니다. 그러자 군 내부의 여론이 즉각적으로 들끓었다. 언론은 감히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밀 사회와 내부 채널을 통해 일련의 노련한 장교들이 상관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 신고도 없이 숙청당한 부대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20년 전 테이프가 왜 공개되지 않았나요? 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오메가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려할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현직 장군 3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요청했는데 그중 2명은 성민 씨 할아버지가 해고됐을 당시 군수지원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권력의 지도에서 사라진 듯했던 이름이 특별 전송을 통해 갑자기 나타났다. 1999년 한용식을 급여 명단에서 제외하는 승인서의 서명한 전 참모차장 문태국 예비역 장군.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변했고 목소리는 느리지만 맑았으며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만 전송된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 5명 중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4.3곡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군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한구역을 통해 물자를 밀수하는 자들의 힘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용식이 입을 열면 군 전체가 공모자로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눈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를 다시 인식해 달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역사 속으로 되돌려 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오전 3시 12분에 성민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의 내용만 적혀 있었다. 이 게임을 끝내고 싶다면 국립묘지로 가세요. 묘비 번호는 1437번입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조용히 떠났다. 희미한 불빛 아래 옛 묘지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퇴한 임창호 대령, 한영식 선생의 전 부사령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지만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고 눈은 전쟁을 겪은 사람처럼 차가웠다. 애할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증명서에는 제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인공심장에서 배터리를 제거한 건 제가 맞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랐다.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가 죽지 않으면
온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나요? 아니. 그는 추적당하지 않고 후계자를 낳기 위해 사라지기로 선택했어. 넌 그의 마지막 준비물이야.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드라이브를 꺼냈다. 한용식이 직접 작성한 영정 초안입니다. 숙청 계획의 전모, 관계자들의 이름, 날짜, 심지어 그의 불법 수송에 투입된 예산 문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처럼 계속 침묵을 지키세요. 성민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시다시피 한번 발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제한군인회가 주최한 비공식 추모식에서 성민 씨는 차를 손에 들고 연단에 올랐다. 수백 명의 조용한 눈앞에서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성민 일병입니다.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분, 43고지 작전 총사령관 한용식의 손자입니다. 오늘 저는 명예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침묵을 끝내러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7월 19일 식구민은 군복을 입고 기숙사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병사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 증언하도록 소환된 사람으로 국가 기록에서 삭제된 장군에 대한 진실을 옹호하는 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사당으로 가는 길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심리가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직감이 괴롭혔다. 군 기업 심리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민의 경호팀은 선두 차량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조작되어 안전한 경로를 이탈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표시가 없는 트럭 한 대가 고속으로 건너가면서 거의 정면 충돌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동 경비대의 개입 덕분에 트럭은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은퇴한 참전 용사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어깨에는 리지 43 숙청 사건에 연루된 전 비밀 조직의 상징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채우기 전에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아시다시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궁구반 30리가 시작됩니다. 국제 언론과 국회의원 10명, 은퇴한 장군 3명 등으로 가득 찬 청중석은 성민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자 모두 조용해졌다.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심리, 한영식 장군의 복권 암호명 능선 43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야. 지워진 사람의 이름을 되찾으러 온 거야. 12명의 병사를 구했지만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기회를 얻기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 그러고 나서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군가 이 녹음 파일을 발견한다면 제가 진실을 숨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세요.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전쟁이 거짓말로 돌아올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한 여성 대표가 눈물을 훔쳤다. 은퇴한 장교 한 명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곧 고 한영식 장군의 명예와 계급 그리고 훈장을 복원하는 데 찬성표를 던집니다. 동시에 고인에게 기국민기억의 수호자트라는 칭호를 추서합니다. 홀 전체가 일어섰다. 침묵, 그러나 인정의 침묵. 그날 저녁 국립묘지에서 성민 씨는 새로운 묘비가 세워진 1147호 묘 앞에 섰습니다. 한용식, 개고백사십너시모여 99시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남자, 그는 돌판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뒤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꽃을 놓고 있었다.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애 엄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애나라가 한때 잊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남자. 정보가 왜곡되고 명예가 헐값에 팔리는 시대에 성민과 그의 할아버지 한용식 장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빗속으로 나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앞서간 사람들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요. 길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은 당신이 될까요? 아니면 그 추억이 묻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은 당신이 될까요?